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부동산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100억 달성의 경제적 자유로 가는 나침판 역할. 가치 투자와 레버리지 10,000% 활용하기. 여러분이 여러 같은 성어와 여러분이 요청으로 이번부터는 100억 달성을 했던 구체적인 설명과 사례, 분석 방법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했고 어떻게 분석을 했으며 어떤 결단을 내려서 어떻게 이루었는지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그렇게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백억 달성 투자 성과표. 제가 첫 번째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거쳤습니다. 요 앞에 제가 2001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200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무주택이었으며 2012년도에 처음으로 청약 당첨이 돼서 등기는 2015년도에 쳤으니 실제는 제 집 마련을, 첫 집 마련을 15년 만에 하게 된 셈이죠. 나이로 따져보니 4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경에는 제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인 잘못된 투자, 주식 투자를 해서 금융위기 당시에 제 전 재산을 모두 거의 한 90% 잃는 그런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착실하고 열심히 생활했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은 약 총 자산 한 127억 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첫 아파트는 동탄역에 있는 동탄역 시범단지에 있는 아파트를 약 3억 2천에 분양을 받아서요. 지금 기준으로 한 시가가 한 14억 4,500, 14억 8천까지 됐는데 그래서 차익이 한 11억 정도 되고, 두 번째는 2019년도에 약 7억 정도의 아파트를 매수를 해서 지금 현재 시세 약 13.2억, 한 6억 정도의 차익이 났고요. 가장 큰 것은 경매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근린시설을 올 초에 약 한 80, 90평 되는 근린시설을 낙찰을 받아서 약 한 20.5억에 현재 가치는 약 한 8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누적 투자는 한 30억 5천 정도를 해서 부동산 가치는 약 한 107억 6천만 원 정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대출 및 전세 등을 빼면 한 23억 정도, 실투자금은 한 7억 5천, 순자산은 약 한 84억인데 부채와 순자산을 다 합친 것은 한 127.5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물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렸고, 이번에는 두 번째 물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2019년도에 투자를 해서 약 한 6억 정도의 차익을 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물건은 제가 100억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경제서적, 실전 투자, 경제신문 구독 등 경제 공부를 통해서 자본주의를 깨닫고
레버리지를 이용한 가치 투자로 2년 만에 실투자금은 약 2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수익 6.2억을 냈기 때문에 약 한 31배 정도, 3,100% 정도를 수익을 안겨준 그런 물건입니다. 2019년도는 굉장히 좀 애매한 시기였습니다. 잠깐 조정도 되고 또 사람들 심리가 약간 좀 얼어붙어 있는 한 순간적으로 한 2-3개월 정도 그런 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저는 어떻게 다주택 포지션으로 갈 결정을 했는지 그 근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는 2019년도 제가 5월 달에 이 물건을 계약을 했는데요. 이 물건은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대형 평수로 제가 결정을 했고, 대형 평수로 결정을 한 이유는 요즘은 대부분 다 소형 평수 또는 국평인데 대형 평수가 희귀합니다. 제 생각은 앞으로 갈수록 대형 평수가 귀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약 60평 정도에 해당하는 한 58평 정도, 정확히 하면 58평인데 그거를 이제 매수하기로 결정을 했고, 제 생각이 좀 맞았던 게 거기에다가 좀 코로나가 되면서 재테크라든지 집에서 하는 재택근무라든지 또는 아이들 사이버 학습 또 원격 수업 같은 것을 하게 되면서 큰 집의 필요성이 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대형 평수가 좀 많이 오르고 있다는데, 제가 당시에 결정을 할 때는 2019년도는 요 회색 선이 지금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지금 시기에 있었어요. 예. 제가 결정을 한 포인트는 바로 요 포인트입니다. 예. 제가 결정을 했던 포인트는 바로 요 포인트. 예. 2019년 5월달 금리가 좀 내려가는 포인트다가 2020년 3월달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완전히 이제 거의 제로 금리 시대, 0.5 금리 시대로 가게 됐죠. 하지만 그 전부터 금리는 내려가는 금리, 하향하는 금리 시기였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지금은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갈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할 때 분위기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 번에 순간적으로 다 모든 게 변하는 게 아니고, 한 방향으로 가다가 방향을 트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짧게는 6개월, 7개월, 길게는 1년, 2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어떤 방향이냐, 이 판단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금리가 내려가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제가 매수했던 시점이 2019년 5월달 약 7억 저점에 매수를 했는데 1년이 지나서 2021년 초에 계단식으로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13억 정도를 하고 있고요. 약 1년 만에. 제가 이런 판단을 했던 이유는 첫째, 저금리 기조로 가는 시대적인 상황이었다. 그래서 코로나가 없더라도 유동성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게다가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금리가 0.5 거의 제로 금리 시대로 가면서 유동성이 확 풀렸죠. 그러면서 이제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2019년 이후부터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툴 및 검색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 저는 주로 서울 경기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 지역이 2019년도를 피크로 해서 계속 공급 물량이,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두면 차익을 많이 볼 수 있겠다는 판단이 돼서 구매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뒤는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2024년, 2025년까지는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고, 그 이후에 지금 3080도 있고 3080 00 재개발, 또 재건축 완화, 또 3기 신도시, 기타 각종 좀 공급이 있으니 이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저는 큰 메가 트렌드를 주로 많이 봅니다. 이 서울 지역의 매매 수급 지수를 일단 분석을 했었는데요. 일단 서울을 기준으로 서울의 심리가 어떤지가 수도권, 전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메가 트렌드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보면 이게 2012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매매 수급 지수를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것은 100을 넘어가게 되면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은 거고, 100 이하가 되면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은 건데요. 저희가 보다시피 2012년도는 이때는 부동산 하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하락기에는 매매 수급 지수가 대략 20에서 40 정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20에서 40. 그래서 이런 등락을 거듭하면서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렸죠.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매수를 결정하게 된 것은 일시적으로 5월경에 매매 수급 지수가 급락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트렌드는 올라가는 트렌드인데 순간적으로 빠진다. 이런 그래프 많이 보셨죠? 작년에 저희 코로나 발생했을 때 주식이 이렇게 됐죠. 주가 지수가. 전체적인 그래프는 우상향하는 그래프였는데 일시적으로 빠지게 되는 이런 순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 5월 달에 전체적으로 큰 방향은 올라가는 방향인데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약 한 7.5억, 8억에 매물로 거래가 되던 그 아파트를 6.8억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약 10% 정도 가격이 떨어지는 가격에서 그 이후에 다시 이런 심리가 회복되면서 다시 매매 수급 지수가 올라가게 됐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 약 100 정도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2020년 12월 달, 2021년 초 약 한 100 근방에서 매매 수급 지수가 횡보를 하면서 조금씩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물이 지금 적고 매수하는 사람들이 매도하려는 사람보다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계속 신고가가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심리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 심리입니다. 저는 이런 전체적인 트렌드가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포인트에서 잡게 된다면.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은 조금 지켜보는 게 좋지 않나. 이러다가 또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근데 이런 어떤 순간의 포인트를 보고 다시 매수 심리가 회복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0에서 40포인트 정도가 되면 매매 수급 지수가 약 2010년도에서 2014년도에 있었던 하락기에 도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2019년도에 이렇게 하락할 때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요 앞쪽에서 굉장히 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나왔어요. 그런 것들이 누락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던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저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포인트를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다. 그 중간에 이런 등록을 가지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 그 정도를 좀 알고 계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러면은 투자를 결정을 했는데 어디로 투자를 할 것인가, 투자 시 고려할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투자할 때 이렇게 7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교통 호재가 확실하며, 교통 호재가 많으며, 교통 호재가 개발이 많이 될 것이며, 신도시에 준하는 변화가 있는 것이냐, 재건축 재발가율이 많은 곳이냐, 도로말 철도 등의 변화가 많은 것이냐, 이런 부분을 많이 봅니다. 둘째,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져서 인구 유입이 많아질 것이냐, 또는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인구 유입이 많아질 것이냐. 셋째, 서울 인근에 있으며 저평가가 되어 있는 곳이냐. 뭐니 해도 서울과 인접한 근접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서울에 인접해 있으면서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게 아주 좋은 거죠. 네 번째, 학군이 잘 형성되어 있으며 삶의 인프라가 구축은 잘 되어 있는 거야. 가정생활을 하게 되면 자녀가 있게 되고 학군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군이 잘 형성되어 있고, 요즘은 현대 시대에는 삶의 질, 삶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예, 그리고 다섯 번째, 세 번째랑 좀 비슷하지만 서울의 접근성이 좋을 것. 네. 그리고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가격 상승의 여력이 있을 것이냐.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언급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의 능력, 나의 소득, 나의 예산 안에서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고 향후 일시적인 하락기가 와도 견뎌낼 수 있는가. 네, 이 포인트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7가지를 보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첫째, 2주택 어디로 투자할 것인가? 결론은 안양 동안구에 있는 비산사거리 일대에 있는 대단지 S건설 58평 아파트로 2019년 5월달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로 교통 호재가 확실하며 도로망, 철도, 재개발 등 변화가 많은 곳입니다. 이 안양 동안구 비산사거리 일대는 월판선을 착공을 해서 2025년 6년도에 지금 완공이 예정되어 있으며, 비산 종합운동장과 도보로 약 800m, 한 7, 8분 거리입니다. 이 역이 생기면 판교까지 내정거장 12분이며, 판교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하게 되면 강남까지 내정거장 약 12분, 토탈 합쳐도 30분 이내에는 강남이 접근이 가능하고, 가장 일거리가 많은 판교까지는 거의 한 15분이면 간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GTX-C가 인도권역이 확정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말이 한 10% 정도 아주 미미하게 나왔는데 저는 될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 인덕원역을 중심으로 과천, 의왕, 안양을 연결을 해주며 인구 유동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100% 된다고 생각을 해서 투자 결정을 했고, 인덕원역까지 제가 산 아파트에서 약 버스로 세정거장 10분, 그리고 인덕원역에서 삼성역까지는 10분입니다. 도합 합치면 20분이면 삼성역까지 갈 수 있게 된다. 예, 인덕원역이 들어서게 되면 굉장한 파괴력을 발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인덕원 동탄선도 개통 예정이고 약 2026년에.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인천 2호선을 안양 비산사거리로 연장을 할 거냐 말 거냐. 예. 그런데 이게 올해 5월 달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추가 검토 사업 1번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1번으로 된다는 것은 거의 시간의 문제지, 거의 뭐 된다고 지금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되면 그 비산사거리 일대에 약 2만 가구의 재건축, 재개발되는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직통으로 위례 과천선과 연결이 될 확률이 높으면서 강남까지 또 지하철로 약 20분이면 도착하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얘기죠. 그렇지만 미래를 보고 현재를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은 비산사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약 2만 가구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향후 5에서 7년 뒤에는 신규 약 2만 세대가 입주할 거의 신도시급으로 탈바꿈을 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은 동안구에 있는 재개발 사업들, 또 신규 사업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뉴타운 맨션 사무아파트 재개발, 덕현지구 재개발, 비산 이동 재건축, 비산 초교 재건축, 월곡 판교성, 융차 주변 재개발, 인덕원 동탄선, 그 후계지역 재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점을 찍은 GTX-C 인덕원 확전.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양질의 일자리가 향후 많아질 것이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지도에서 보셨지만 제가 투자한 위치에서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앞으로 들어설 것인데 양질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차량으로 5분 거리이고 월판선으로 약 한 정거장이면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판선 GTX-C가 완공이 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판교까지 약 15분, 강남까지는 30분 이내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위치가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안양 만안구에 있는 박달 스마트밸리가 지금 거의 사업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액션들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날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스마트밸리 쪽도, 박달 스마트밸리 쪽도 향후 5년에서 10년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침에 하차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강남보다도 요즘 넘버원이 가산 디지털 단지라고 합니다. 거기까지의 접근성이 20분이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앞으로 많아질 것이라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인근에 있으면 저평가가 되어 있는 곳이냐? 예, 제 생각은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양 동안구는 서울의 제1위성 도시로 과천과 5분 내에 인접해 있으면서 강남까지는 약 한 12km밖에 안 됩니다. 차로 운전하면 강남까지 한 20분이면 도착 가능하고, 또 과천과는 약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당시 2019년 당시 과천의 34평 매매가가 12억인데 이 동안구 비산사거리 일대에 있는 아파트는 34평이 5.4억, 그리고 제가 매수한 58평은 금매로 나와서 약 한 7억대 정도의 매수를 했으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지금 2019년 8월 등기를 치고
그냥 8월 등기를 치고 1년 만에 수직으로 상승해서 지금 13.2억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아래 그래프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매수한 시점, 이때 32평 가격은 약 5억 4천. 그래서 32평과 58평의 갭이 작았기 때문에 이 갭이 붙을수록 이 대형 평수는 퀀텀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국평과 대형 평수가 갭이 좁아질 때 그때를 갈아타는 시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포인트입니다. 예. 그리고 하권이 잘 형성되어 있으면 삶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가. 제가 매수한 지역이고 이쪽이 평촌 중심상가, 이쪽이 평촌 하권가입니다. 차로 자가용으로는 약 5분 거리, 예, 한 1.1km, 1.2km 정도 됩니다. 1.2km 정도 되고 요 근방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한 1km, 1.2km 정도 되며 여기에 뭐 백화점이라든지 모든 상업시설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 자체적으로도 지금 이마트라든지 여기 뭐 스타벅스, 병원, 학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 상권과 이쪽 상권을 다 활용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서울의 근접성이 좋은 곳, 강남과 약 12km이면서 차량 운전하면은 약 2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그리고 버스, 지하철 4호선, 사당 환승 시에 강남까지 30분 이내에 도착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가? 향후 넘치는 교통 인프라 개발 호재, 2만 가구 정도의 재건축 재개발 호재의 신도시급으로 향후에 굉장한 가치 상승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예산 능력, 나의 능력 안에서 과연 현재 7억 아파트를 구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향후 부동산 하락기가 와도 방어를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제가 지금 비록 지금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서 뭐 100억 자산가가 되었지만 제가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아파트 한 채밖에 갖고 있지 않은, 그것도 15년 만에 첫 등기를 친 그런 전형적인 월급쟁이였습니다. 제가 2019년 당시 저희 재정 상태를 보면 저는 회사와 가까운 수도권 인근에 2.9억에 제가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2.9억에 전세를 살고 있었고, 대신에 제가 동탄역 시범단지에 32평의 분양을 받은 아파트는 시세는 약 9억 정도였지만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으로 약 3억 정도를 받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담보대출로 1억 정도를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임대보증을 받은 걸로 제 임차보증금을 내고 돈이 한 푼도 없었죠. 그리고 빚만 지금 1억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빚만 1억이 있는 상태. 그리고 현금 2천만원 있고, 빚 1억 있고, 현금 2천만원 있고, 아파트 한 채 있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자산은 대략 한 8억 2천 정도가 되겠네요. 9억에서 1억 빼고, 자본금, 예금 2천만원 있으니 8억 2천 정도 됐죠. 2019년도에. 근데 제가 이 아파트를 사려고 했던 것은 2천만원 갖고 과연 살 수 있을 것이냐. 결론은 살 수 있다 였습니다. 이유는 제가 이 아파트를 샀던, 이 7억에 샀던 이 아파트는 이 전세금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약 5억에서 5억 5천이었으니 약 70% 정도의 전세를 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세금 이 5억에 제가 현금 보유하고 있던 것 2천만원, 그리고 제가 19년 동안, 2019년이면 19년 동안 회사 생활을 열심히 했고 또 착실하게 제 몸값을 올렸고 신용등급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개인 연금을 넣어둔 곳이 있었습니다. 그 개인 연금을 담보로 약 7천만원 정도의
대출을 발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출은 고금리였습니다. 약 6%. 하지만 저는 과감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한번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신용대출로 연봉이 제가 한 1억 정도였기 때문에 신용대출로만도 약 1.5억, 2억이 가능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중에서 약 1.1억을 받고,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연봉 한 4천, 5천 받지만 예를 들어서 월급으로 따지면 300, 400 받는데 이거 갖고 내가 어떻게 집 사?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자산 10억, 자산 20억의 힘을 발휘하니까 지금 열심히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몸값을 높여두십시오.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저는 이 7억의 아파트를 제 돈 2천만 원만 가지고 산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대출이죠. 다 전세 보증금이죠. 그래서 2천만 원으로, 현금 2천만 원으로 7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그게 13억 2천이 되면서 약 6억 2천 정도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냈고, 투자금의 31배를 확보를 했습니다. 투자 수익률은 약 3,000포인트죠. 3,100%. 앞선 예시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뒤돌아보면 이런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2007년도에 모든 현금을 주식으로 날린 나락의 경험을 절대 잊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노력을 했습니다. 둘째는 열심히 생활하면서 근로소득을 높이고 고정수입을 계속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쌓여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성실하고 절약하면서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미친 듯이 열심히 노력을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경제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하고 부동산, 금융, 주식 등 세계 경제 상황 등에 대해서 매일매일 약 30분에서 1시간씩은 꾸준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15년 동안 무주택으로 6번의 이사를 다니면서도 힘든 것을 무릅쓰고 묵묵히 기회를 기다렸고, 기회를 포착했을 때 철저한 분석으로 과감하게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점을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렇게 큰 부를 이루셨는데 왜 자산 관리에 집중을 하지 않고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하시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더불어 청년은 목돈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재테크에 올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제가 앞에서 설명하는 거에서 모든 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제가 자산을 일구었음에도, 큰 자산을 일구었음에도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초심을 잃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이 단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물거품으로 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매일매일 직장에 나가고 매일매일 나 자신을 수련하기 위해서, 단련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성실하게 근로소득을 올리고 생활하게 되면 과거를 잊지 않고 초심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리스크 관리입니다. 두 번째는 저는 중고생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교육의 목적이 가장 큽니다. 저는 아직도 제 두 아들에게 제 자산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부모가 큰 자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나태해지고 또 학업을 열심히 해야 되고 꿈을 키워야 되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뒷 배경을 믿고 나태하게 생활하고 게을러지고 옛말로 말하면 불황당, 예? 한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100억보다 소중한 것이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이 사회에 보람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바른 아이들로 키우고 싶습니다. 셋째는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제 경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21년간 한국의 대표 전자부품의 개발 기술자로 살아왔는데요.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경력이 단절이 된다 하면 제 개인으로도 큰 손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오버할 수도 있지만 국가적으로도 또는 세계적으로도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일을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 계속 일을 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제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이고 언제든지 거품이 없어지면 폭락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자산의 60%는 운이 좋은 상승 시기에 맞물려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반토막이 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재테크에 올인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기회를 잡고 그 기회를 잡았을 때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큰 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고 거기에 맞는 근로소득을 올리고 신용을 쌓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열심히 사는 여러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